자신과 사이가 좋아서 건강한 자아로 사는 거, 또 가족 간의 사이가 좋아서 상처 없이 사는 거, 무엇을 하면서 살던 간에 이 사회에서 또 이 세상에서 사이가 건강해서 보람을 느끼면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도 사이가 좋아서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사는 것. 그런데 현실은 원래 너무 이쁘고 착하던 애들조차도 크면서 점점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또 좀 크고 나서는 오히려 거짓말에 반항까지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아이를 혼내고 속상하고 끙끙 앓고 그런 가정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변해가는 걸까요? 말 잘 듣고 착하던 내 아이가 왜 언젠가부터 문을 쾅쾅 닫고 방으로 들어가고, 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열심히 키우느라고 키웠는데 왜 저러는지,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맞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여주는 행동은요, 이유가 없는 것들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떨 때 우나요? 배고프고 기저귀가 척척할 때, 어딘가 아플 때, 불편할 때 울지요. 그거랑 똑같아요.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애가 이상한 행동이나 태도를 보일 때는 뭔가 이유가 있다. 뭔가 마음에 힘든 것이 있다. 그것부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한 행동을 할 때는, 왜 저러지 하는 행동을 할 때는 뭔가 마음에 힘든 것이 있다. 그런데 아이들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뭘 보다가 옆에 이렇게 쭉 동영상들이 이렇게 뜨잖아요. 그런데 욕하는 아이에 대한 그런 동영상 제목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클릭해 보니까 동상이몽이라는 TV 프로그램의 한 부분이었어요. 엄마가 모든 말에 욕을 함께하는 고등학교 딸아이를 그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오게 해서 서로 얘기를 듣고 누구 말이 더 관중의 응원을 받는지 보는 뭐 그런 형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날 뭐 짧은 부분만 봐가지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말이 댓글에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수백 명이 좋아요를 눌렀더라고요. 나는 부모님의 두 번째 인생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에게 자주 듣는 상처되는 말들이 수없이 달려 있었어요. 뭘 잘했다고 울어? 너만 힘드니? 너보다 힘든 사람 많아. 나는 더 힘들어. 엄마한테 버릇없이, 아빠한테 버릇없이. 왜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어? 이번 시험 점수 몇 등이야? 떨어지면 혼날 줄 알아? 친구 안 만나? 왜 방구석에만 놀고 있어? 공부는 안 하고 어딜 그렇게 다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해.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너가 쉴 때 다른 애들은 이제 엄마라고 부르지도 마. 아빠라고 부르지도 마. 네가 무슨 우울증이니? 어른들 싸움에 애가 왜 끼어드니? 너가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친은 대학 가서 만나, 헤어져. 내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해. 너는 아프리카 가난한 애들에 비하면 행복한 거야. 자살? 하려면 해. 누가 겁먹는다고. 너는 누굴 닮아서 이 모양이니?
좀 더 잘할 수 없어? 누구네 집에 봐라. 이거 얼마나 딱딱한데.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반응은요. 친다. 이제 아이들을 사랑하고 염려해서 하는 말들, 위하는 마음에 무심코 던진 말들, 아이들에게는 비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이런 흔한 반응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이의 생각이나 느낌, 마음에는 관심을 두는 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하는 부모의 생각만 들어있습니다. 그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 아이가 욕을 심하게 하게 된 이유가 나왔어요. 학교 친구들이 아이의 외모를 가지고 학교 카톡 단톡방에 놀린 거예요. 한번 누군가 시작하면 일파만파 되잖아요. 아주 예민할 그럴 때에 그게 상처가 되고 놀림을 받지 않으려면 세게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욕을 섞기 시작한 거죠. 아마 그러다가 습관이 되고 심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이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울더라고요. 부모에게는 말도 못했고요. 여러분에게 아이가 그런 일이 있어서 힘들다고 하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보통 이렇게들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하니 신경 쓰지 말고 너 할 일 잘해. 그럼 애들이 절대 무시 못한다. 좀 심한 분들은 너 어떻게 행동하고 다니길래 그래? 애들이 얼마나 널 무시하면 대놓고 놀리겠니? 부모님께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힘들겠구나. 너 참 힘들겠구나. 아이의 고민에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청소년 NGO 단체에서 조사한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5가지를 골랐습니다. 사랑한다. 괜찮다. 수고했어. 힘들지? 고맙다. 미안해. 보고 싶다. 아이들이 듣고 싶은 말은 결국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해주세요입니다. 사람은 존재 자체로 존중받을 때 본인의 모습대로 살아갈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지요. 자기 자신과 타인과 주어진 환경과 이 세상에서 좋은 사이를 가지고 잘 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부모의 역할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잘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특히 느낌에 좀 약해요. 우리 자라면서 너 오늘 느낌이 어떠니? 기분이 어떠니? 그런 질문은 그렇게 많이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느낌을 알아채고 표현하는 그런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감정을 함께 느껴주는 것도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릴 적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첫 번째 애착 대상, 주로 엄마와 아빠겠죠. 그 애착 대상과의 공감이 아이의 행복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목회상담 심리학 권수영 교수는 거울 부모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부모가 아이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겁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대상이 주로 부모이고 태어난 직후부터 유년 시절까지 부모라는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이 자기의 모습이라고 믿게 되는 거죠. 신경생리학자들이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공감하고 그렇게 공감하는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다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요. 이를 거울 신경세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Mirror neuron.
그런 어린 시절에 어떤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매우 다른 자기 인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나를 대하는 느낌, 나에게 하는 말, 행동, 그 모든 것들이 아이 자신의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끔 그 소리가 들리는데요. 그거는 그 마이크를 일단 좀 꺼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사랑을 뿜뿜 뿜어내는 거울을 바라보는 아이들은요. 자존감이 뿜뿜 생겨나겠지만 아이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상처를 팍팍 그렇게 쏟아내는 거울을 바라보는 아이들은요. 자존감이 낮아져서 스스로 자신을 좋아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좋은 세상을 상상하기도 어렵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감 경험은요. 대인관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의 느낌에 공감하고 소통하는 일이 행복하게 잘 사는 아이를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해요. 그래도 우리 아이는 꽤 자신감 있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잘 살아갈 수 있게 돕는 좋은 거울 부모가 되시길 원하시겠죠. 우리 애는 이미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도 앞으로는 더 잘 살 수 있도록 좋은 거울 부모가 되시길 원하시겠죠. 어떻게 좋은 거울이 되어주는 좋은 부모가 되는지, 공감 육아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감을 해주는 관계는요,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부부관계에서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서로 사이좋게 잘 살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공감으로 하는 자녀 교육을 배우시면서 어른 간의 관계에서도 적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공감 육아의 시작은 아이의 감정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아이의 감정을 존중하고 아이가 느끼는 것을 그대로 존중해주면 아이들은 내 감정이 틀리지 않았구나라고 안정감을 가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아이들은 뭘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더구나 베이비 때는. 그래서 부모로부터 느끼는 그 감정이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되고 내가 느끼는 감정이 옳구나 하는 것을 부모를 통해서 느끼게 되기 때문에 아주 부모님의 반응이 감정을 헤아리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공감을 위한 스텝 제일 먼저는요. 눈높이가 아니라 가슴 높이를 맞춰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가 느끼는 것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그냥 인정해 주는 겁니다. 아이의 가슴 속으로 들어가서 아이의 입장이 돼서 문제를 바라보면 그 감정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많은 오류 중에 하나가 내 입장에서 아이의 감정을 바라볼 때가 참 많아요. 저도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하는데요. 아이의 입장에서 그 감정을 바라봐 주는 거죠. 그런데 공감이 어려운 분들이 꽤 많아요. 이거는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저도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 공감 능력이 무진장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중에 공감이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먼저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이와 진정한 소통을 방해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게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자신의 감정을 따뜻하게 보듬어야 아이와 공감하는 좋은 거울 부모도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속에 해결되지 못한 것, 힘든 것들을 그냥 안고 계시다면 웃기도 어렵고
어렵고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기도 쉽지가 않겠죠. 다음으로 아이와 공감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착한 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환상을 버리셔야 합니다. 사실 말 잘 듣는 착한 아이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다 하는 천사 같은 아이는 이 세상에 없어요.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시달리는 아이들은 있어요. 아니, 많아요.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외면하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부모나 다른 사람이 그 원하는 일만을 쫓아가는 것. 이런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가진 아이들은 착한 척하는 거짓 자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적으로 허망감과 우울감이 증대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쌓이는 그런 감정들이죠. 아이는요, 착하게 만들기 위한 통제의 대상이 아니고 소통의 대상입니다. 아이를 통제를 잘해서 우리 기준에 착한 아이로 만들려고 우리가 많이 노력하죠. 잘 통제해서 동생도 잘 돌보고 때리지 않고 숙제도 잘하고 말도 좀 잘 듣고. 그런데 공감 없이 통제를 하면요.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게 되고 오히려 많은 면에 자기 스스로의 감정에 특히 그 남의 감정도 마찬가지고요. 무뎌지게 되는 위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를 막 아이가 내고 있는데 그래서 무언가를 부시거나 집어던지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아이를 때리거나 그렇게 할 때 그냥 통제를 하려고 야단을 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러지 마라. 아이를 이렇게 옆으로 데려오면서 그렇게 하는 행동이 나쁘다라는 거를 야단을 치게 되는데요. 아이에게 일방적으로 분노를 참으라고 강요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무엇이 아이를 화나게 했는지 먼저 관심을 가지고 공감을 해주어야 합니다. 너 왜 그래? 이것은 야단치는 거거든요. 왜보다는 그 생각을 전환해서 무엇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무엇이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게 할까? 그 질문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리고 아이한테 물어보기도 하시고요. 아이를 그렇게 만드는 그 무엇을 찾아내서 찾아내기 시작되려고 노력하는 그때부터 공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감을 받지 못하면요.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진짜 착한 아이는 공감을 바탕으로 아이하고 신뢰를 쌓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부모의 태도에서 착한 아이가 만들어져요. 공감하는 부모는 아이를 천사처럼 착한 아이로 길들이려고 통제하는 부모가 아니라 아이가 감정을 건강하게, 솔직하게 표출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입니다.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부추기는 부모들의 태도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 두 가지를 예를 든다면 부모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할 때만 칭찬을 하거나 아이가 말대꾸를 하면 참지 못하고 윽박지르거나 뭐 때린다거나 이런 경우.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예, 그런 경우들이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이와 공감을 위해서는요.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대화를 하라고 합니다. 왜 그러니? 왜 이러니? 너는 왜 이렇게 하니? 나쁜 행동이야. 이렇게 나쁜 행동, 문제 행동만 이렇게 확대하는 반응은요. 아이로 하여금 스스로 나는 왜 이러지? 나는 나쁜 아이구나. 그래서 엄마는 날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물으시면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렇대요. 그래서 부적절한 존재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의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럼 자존감을 높이는 공감 대화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아이의 긍정적인 모습을 비춰줌으로써 아이가 자신은 소중하고 유능한 존재임을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말이 쉽지 쉬운 말이 아니죠. 그래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부모님들은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니? 지겹다 지겨워. 그러면 아이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난 결코 엄마를 만족시킬 수 없는 문제야. 아마 난 평생 아무에게도 인정 못 받을 거야.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공감 부모는요. 벌써 여러 번 틀렸는데 너도 자꾸 잊어버려서 속상하지. 아이의 속상한 마음을 같이 공감해 줍니다. 틀린 거에 초점하지 않고 속상해하는, 틀려서 속상해하는 마음에 함께 해주는 거죠.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니? 이건 아까 했군요. 남자는 그렇게 바보처럼 우는 게 아니야. 그만 울어. 그러면 아이는 나는 남자답지 못해. 어느 여자가 날 좋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감 부모는 그렇게 펑펑 우는 거 보니 많이 억울한 것 같은데 무슨 일인지 자세히 얘기해 볼래? 운다라는 그 사실에 초점을 하지 않고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는 거죠. 아이의 감정과 느낌을 공감해 주는 겁니다. 아이들은 주목받는 거를 참 바라고 좋아한대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칭찬하고 지적을 잘 구분을 못해서 주목만 받으면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아이들이 막 반복하긴 하죠. 이상한 행동 했을 때 뭔가 주목을 해주고 누군가가 웃고 아니면 하다못해 화를 내더라도 주목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면 그걸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방적인 칭찬은요. 왕자와 공주를 서서히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무조건 잘했다 잘했다 칭찬하는 것도 좋지 않다는 거죠. 행동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 주목해서 열심히 하는 그 과정을 칭찬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해요. 참 할 말이 많은데 더 다른 말들을 할 게 많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아이의 공감을 위해서는요. 긍정적인 부분에 주목을 하래요. 긍정적인 부분에 주목하는 공감 언어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렇게 바라는구나. 그랬나 보다. 아이가 학교에 다녀와서 할 말이 있다고 했는데 바쁜 일이 있어서 충분히 집중을 해주지 못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화가 나가지고 신발을 발로 펑 차고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잘못된 행동에 초점을 두는 보통 반응들은 이렇겠죠.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하고 달려가서 아이의 못된 행동을 지적하겠죠. 그런데 긍정적인 부분에 주목하고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면요. 일단 구나, 그랬구나 관찰을 하는 거예요. 아이의 행동을 판단하지 말고 나쁘다 그러다 판단하지 말고 지적하지 말고 아이의 눈에 보였을 장면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하는 일에 정신이 팔려서 제대로 들어주지를 못했구나. 그렇게 관찰을 하면서 그것을 아이에게 그랬구나 하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아이와 함께 아이가 느꼈을 그 감정에 동참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이가 바라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아, 유미는 엄마가 하던 일을 멈추고 네 얘기를 집중해서 들어주기를 바라는데 엄마가 제대로
못 듣는 것 같아서 엄마가 무관심하다고 느꼈나 보다. 그래서 많이 화가 났나 보다. 맞아? 그런 거지? 미안해. 조금 더 기다려주면 안 되겠니? 그랬구나. 그렇게 바라는데 그렇게 느꼈나 보다. 그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아이들에게 공감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요즘 이 그랬구나 대화법이 꽤 알려져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좋아하는 주말 드라마를 보는데 거기에서 부부 사이에서도 사용하더라고요. 부부가 그냥 이를 뻑뻑뻑뻑 갈면서 손 붙잡고 그랬구나, 내가 그래서 화가 났구나, 이렇게 느꼈구나 하면서 재밌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랬구나. 굉장히 필요한 대화법입니다. 아이 공감을 위한 스텝으로 그 다음은 아이의 시위 행동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이들이 가끔씩 시위를 하잖아요. 손님이 오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도 있죠. 근데 아이들이 이상한 시위 행동을 하는 것은요, 부모의 관심을 요구하는 거라서 그걸 무조건 진압할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시위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아마도 소외감, 아니면 두려움, 무시당하는 느낌,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환경 변화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환경 변화에 민감한 아이들은 뭔가 불안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손님이 와도 불안하고 어디를 가도 불안하고 그래서 미리 대화해서 다음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두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빠랑 아주 친한 친구가 아줌마랑 같이 놀러 올 건데 아빠 친구라서 아빠는 친구랑 대화를 많이 해야 되고 엄마는 음식을 만드느라고 유미랑 놀아주지 못할 거야. 바비 인형 가지고 나중에 손님 오시면 옆에서 놀면서 기다려줄 수 있겠니? 하면서 미리 아이한테 그런 상황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불안하지 않도록. 그리고 안 잔다고 떼쓰는 아이는 소외감에 주목해 줘야 된다고 해요. 엄마랑 더 놀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침대 옆에서 책 하나 읽어줄까? 그런 식으로. 그리고 혼자 자기 싫어하는 아이는 아이가 가지고 있을지 모를 두려움에 공감을 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좀 더 심각하게 문제 있는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갑자기 아이가 공격적으로 행동하고 학교에서 친구랑 싸운다든지 그래서 선생님이 전화를 하신다든지 뭔가를 훔친다든지 아니면 학교 다녀와서 오줌을 싼다든지 말수가 줄어든다든지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다든지 이런 아이들은 뭔가 정말 좀 심각한 게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어린 아이와 공감을 위해서는요. 이런 행동을 가지고 너 왜 그래 하는 게 아니라 그 숨어있는 그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아이의 문제 행동은요, 부모에게 보내는 신호랍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다면, 아이들은 모르지 않는데요. 그리고 아이들은 가정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받는 그런 스트레스들을요, 어, 우리 어른들과 다르게 어떻게 표출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다든지 어른들이 뭔가 불안하고 뭔가 위기 상황이 있는 것처럼 느낄 때 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가정 내에서 아이들이 그런 걸 다 느낀다는 거를 감지하시고 예전보다 조금 더 주목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른들이 본인의 문제 속에 빠져 있을 때는요, 아이들한테 신경 쓰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쉽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쩔 때는 이렇게
투명인간처럼 되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아이들이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행동을 지적하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순간 아이의 내면의 감정은 알 길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 행동을 할 때 잘 살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행동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때 가족 전체 혹시 위기 상황은 없었는지,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부모나 가족이 어떤 반응을 보였었는지, 그런 반응으로 애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잘 생각해 보시고 관찰해 보시고 짐작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불안감과 상실감을 공감해 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런 아이들의 공격성은요, 참 다행인 게 감정을 공유해 줌으로써 충분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공격성을 잘 보듬어주고 다스려주는 현명한 거울이 되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공격심이 나오는 그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감정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수치심이에요. 특히 커갈수록 이 수치심에 대한 자극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안감, 상실감, 굉장히 그런 중요한 감정들이니까 알아두시고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아이의 감정을 헤아려 주는 것이 공감 육아에서 참 중요합니다. 아이의 감정에 이름을 붙여준다고 하는데요. 영어로 네이밍 한다고 하죠. 아이들은 본인이 느끼는 감정이 뭔지 잘 모릅니다. 부모님이 먼저 아이들이 가질 만한 그런 느낌을 읽어주고 또 그건 잘못된 감정이라고 부정하지 않고 그 감정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름을 붙여줄 때 그 감정을 아이들이 속에 가두지 않고 내놓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가 서로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왠지 불안한가 보다. 어떠니? 그런 식으로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그 불안감이라는 거를 이름을 붙여줘서 아이들로 하여금 내가 지금 불안한 거지 그걸 느끼면서 그 감정을 내놓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느낌이 맞는지 스스로 생각하고 하게 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의 감정이 어떤 건지 잘 몰라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한번 대화한 적이 있는데 감정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 단어가 한계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너무너무 한계가 몇 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정 단어라는 거를, 사용해서 아이들의 감정을 헤아리는 감정의 종류들이 생각나실 때마다 단어 이렇게 좀 적어놔서 골고루 사용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하면요. 공감하는 부모는 아이의 숨겨진 감정에 주목하고 아이의 장점을 밝게 비추고 조명할 줄 아는 부모. 그리고 먼저 자신의 감정을 따뜻하게 보듬을 줄 아는 부모. 여기서 자신은 부모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감정을 건강하게 표출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 그리고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주목과 인정해 주는 것, 즉 계속 지속적으로 제공해 줌으로써 아이가 심리적으로 건강한 자기인식을 갖게 하는 부모입니다.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은요. 다 아는 것처럼 단정하고 아이에게 지시하고 명령하면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은요. 자신이 뭘 원하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그런 나이잖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하고 소통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죠. 공간을 주면서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커가면서 특히 청소년기로 들어가면서요.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싶어 하고 그대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한참 독립하려는 때거든요. 부모의 간섭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독립을 꿈꾸는 시기래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부모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 하다 보니까 부모가 간섭을 하면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아직도 아이 취급을 받는구나 하는 데서 오는 그 수치심, 모멸감. 아이들은 그렇게 느낀대요. 부모가 하는 행동에서. 그래서 그 수치심, 모멸감을 심하게 느끼다 보니까 그 느낌이 너무 싫어가지고 이 분노 발작을 일으키는 거죠. 이런 질풍노도의 분노 발작 증세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이로 취급하지 않으면 해결됩니다. 야단치고 제어하고 그러면은 더 큰 발작을 일으키죠. 사실은 축하해줘야 되고요. 존중하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존중받지 못하고 아이 취급을 당한다고 생각할 때 대화를 회피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가는 자기만의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또 자기를 믿어주는 그런 부모를 만날 때 자녀들이 비로소 자신이 만들어가는 세상의 주인이 된다고 합니다. 좋은 인성의 아이로 자라게 되는 거죠. 인성교육이 뭔지 간단히 보면은요. 함께 사는 세상에서 바른 인간으로 자라도록 돕는 교육, 그리고 좋은 습관을 몸에 배게 하는 교육입니다. 그게 인성교육입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바른 인간으로 자라도록 돕는 교육, 좋은 습관을 몸에 배게 하는 교육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아이의 느낀 점을 함께 충분히 느끼고 공감한다면 아이들의 인성은 소통, 그리고 공감, 배려, 그런 모든 좋은 것들을 몸에 익히고 사는 덕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을 겁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는 언제나 네 편이야. 무슨 일 있으면 말해. 무조건 달려갈 거야. 그런 부모님의 태도입니다. 나는 네 편이야.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무조건 달려갈 거야.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아이를 상처 하나 없이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모는 없어요.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세상 환경이 더더욱 아닙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좋은 부모로 아이들의 느낌에 공감할 줄 아는, 그래서 건강한 마음을 가진 행복한 한 인간으로 살 수 있도록 너무너무 돕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이 웨비나를 끝까지 들어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공감이나 거울 부모, 뭐 인성교육, 뭐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요. 성경 구절 하나 먼저 읽을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란 말은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너무나 여린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 수 있다면 어떠한 상처를 받더라도 강건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다른 이에게도 그 생명수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받고 필요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어디서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랑을 정말 조건 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이들이 알고 느낀다면요. 귀하게 열심히 보내셔서 잘 배우도록 해야겠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오늘 웨비나에도 들어와 계시지만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얼마나 애쓰세요.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죠.
그런데 신앙교육은요, 어떻게 신앙교육을 해줄까, 내가. 그럼 어떻게 그런 아이들을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기보다 먼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부모로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을 할 줄 아는 부모인가? 그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인가? 뭔가를 나서서 해주는 부모인가? 외면하는 부모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것들을 아이들에게 늘 표현하는 그런 부모인가? 아니면 그냥 아이들을 주일학교 보내고 나도 그냥 교회나 출석하는 그런 부모인가? 아이들의 평생의 가장 중요한 모델은 부모님이십니다. 하나님 참 감사하지 않니? 내가 오늘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참 감사하신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자주 진심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신앙교육입니다. 일상에서 감사하는 이런 부모의 모습, 이런 고백들이 성경을 맨날 읽고 있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좋은 부모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해도 충분합니다. 혹시 마음속에 제 얘기를 쭉 들으시면서 아유 나는 큰일 났다. 저도 그랬거든요. 아이고 우리 애를 키우기 전에 이런 거를 좀 들었을 것을 하필이면 다 키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 공부를 하게 됐을까. 너무너무 속상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요, 커서 독립해서 혼자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잠깐 맡기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이들은 우리 소유가 아니에요. 내 거가 아니죠. 부모는 주님의 사명을 받아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양육자이고 상담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상담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사실은 오늘 이렇게 잠깐 웨비나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다 클 때까지 계속 공부하셔야 합니다. 계속 연구하시고 계속 관찰하시고 계속 공부하셔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를 계속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참고 도서 몇 가지를 일단 알려드리고 싶고요. 공감육아라는 이 권수영 교수의 책이 제가 오늘 웨비나에서 많이 사용했던 책이고요. 그리고 부모의 공감 교육이 아이의 뇌를 춤추게 한다. 이 책은요. 이 책도 권수영 교수가 다른 사람이랑 공저한 책인데요. 그 조금 더 청소년들, 그 티네이저들한테 맞춰서 쓴 책인 것 같아요.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겠는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학습에 그 효과 있게 할 수 있는지를 공감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책은 자녀에게 신앙을 선물하세요. 굉장히 조그만 책이에요. 여기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얇아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속해 있는 목회적 돌봄 선교센터를 좀 소개하고 싶어요. 그 목회적 돌봄 선교센터에서는요, 그 수업도 하고요. 상담 수업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세미나도 하고요. 그리고 상담도 해드립니다. 상담도 무료로 해드려요. 그래서 혹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연락하시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목회적 돌봄 상교센터에서 웨비나를 몇 개 했었어요. 원래 대상은 목회자들을 그 대상으로 한 웨비나 4개 시리즈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거하고 네 번째 거는 이제 목표에 관련된 것들이라서 혹시 안 들으시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웨비나 제가 한 게 세 번째 건데요. 두 번째 거는 관계에 대한 웨비나예요. 어떻게 하면 관계를 건강하게 잘 할 수 있겠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한 것은 제목이 체한 마음 달래기예요. 우리가 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지내면서 마음들이 참 많이 힘들잖아요. 그거 없어도 힘든 게 많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들여다보고 치유할 수 있는지, 음, 대상은 목회자 대상으로 했지만,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 도움되는 내용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공부하기 원하시면 목회적 돌봄 센터에 수업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선생님들 또 그 뭐지 구역 구역에서 구역 모임 같은 거 하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강한 좋은 리더가 될 수 있고 더 좋은 관계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수업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너무 많이 수고하셨어요. 정말 많이 수고하셨는데 3시거든요. 어떻게 목사님 뭐 질문 그런 시간을 할까요?